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썼습니다. 어떤 걸 쓸까 하다가 가장 많이 여쭤보셨고, 지금도 가장 많이 여쭤보죠. 진짜 많이 여쭤보시죠. 그죠? 오늘도 저는 이거 상담했던 것 같아요. 차용증, 이 가족 간의 금전대차 거래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지금도 많이 여쭤보시는 주제여서 저는 사실 첫 번째 주제로 이 주제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읽어보신 분들이나 뭐 다른 유튜브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은 집을 살 때 특히 자녀들이 집을 산다거나 또 요새는 역전세로 인해서 자녀들 명의로 해준 집에서 전세금을 내줘야 될 때 그럴 때도 차용증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이야기는 부모 자식 간에는 기본적으로 금전대차 거래를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 이자를 주고 그에 맞게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 차용증대로 이자를 주고 받는다라면 이제 세무서에서도 증여로 의심은 되겠지만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님은 어떤 거 많이 여쭤보시나요? 이거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이제 자녀가 집을 살 때 네. 또는 집의 임대차 보증금 그리고 자녀가 이제 창업을 할 때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제 가족이 이제 그 집에 들어와서 다주택자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줄이면서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좀 주면서 그러면서도 세무서에서 뭐라 그럴까 조사라든지 이게 안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청년 자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산이 있으신 부모가 자녀한테 도와주려고 할 때 또는 자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라서 한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소득이 있는 자녀,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차용증만 쓰면 되겠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자만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결국은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는 내가 저 사람한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만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 2억 빌려줄 수 있으세요? 못 빌려드리죠. 아,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 제3자한테는 절대 빌려줄 수 없지만 내 가족이니까 이제 어떻게든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오히려 의심스러워서 징여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세법에서는 몇 프로 이자 주라고 돼 있죠? 4.6% 당좌대출 이자율을 주라고 했으니까 현재는 이제 매번 바뀔 수가 있는데 현재는 4.6% 정도입니다. 이 상담하다 보면 또 이제 밖에서 이미 외부 세무사님이나 이렇게 통해서 4.6% 이자를 다 주고 받는 차용증뿐만 아니라 4.6%씩 이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굳이 4.6% 다 안 줘도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 주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요새는 부각이 되고 있죠. 맞아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주게 되면 이자를 실제 납부하게 되면 받으시는 분은 금융기관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각자니까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빌려주는 금액의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 소득 특히나 비영업 대금 같은 경우에는 주는 사람이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하나 발생하고 그렇죠. 안 했다면 받으신 분이 2천만 원이 이하라도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 종합과세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거와 그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종합과세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도 혹시나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소득으로 이런 세 가지 부분에서 꼭 이자가 4.6% 그대로 줘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왜냐면 여러 가지 따져봐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양식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세요? 양식 쓰는 거에 대해서. 양식 쓰는 거에 대해서는 차용증 그 녹색 인터넷에 들어가서 차용증 쓰면 나오는 방법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예. 검색하시면. 예, 그래서 얼마나 빌려줬느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주느냐, 이자는 얼마 정도 받을 것이냐, 그리고 이자를 납부하는 계좌라든지 이자를 납부하는 일자는 어떻게 되느냐, 요 정도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차용증은 이제 그런 양식들이 있고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녹색 인터넷 게시판에 치시면 차용증 쓰는 방법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 얘기예요. 여쭤보시면 그냥 저한테 돈 빌려주실 때 어떤 거 쓸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 쓰시면 됩니다. 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꼭 공증을 받아야 되냐?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도 좀 여전히 많이 여쭤보세요. 맞아요. 세무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세법은 어떻게 형식과 차용증과 공증이라는 부분은 다 형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실질이거든요. 이게 돈을 빌려줬느냐, 돈을 갚고 있느냐, 이거에 관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제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있는 개연성만 있다 그러면 차용증을 쓰든 공증을 받든 증여로 보거든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이 오고 간, 그리고 이 차용증에 맞춰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갚거나 원금을 갚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공증은 형식이고 더 중요한 건 실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용증에 맞춰서 실제로 계좌로 이체한 흔적들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이신 거고,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공증비용이 비싼 건 맞습니다. 근데 공증을 받는 이유는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사실 그때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자제분한테 돈을 빌려줄 당시에 나는 진짜로 제3자처럼 얘한테 돈을 받을 거기 때문에 차용증을 썼고, 그 빌려준 날짜를 소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 놓으면 우리가 조사와 상관없이 실제 빌려준 날에 이런 형식을 갖춘 거고, 그에 맞춰서 돈을 주고받는다라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래요. 공증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뭐 등기소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우체국 내용증명 이용하는 방식도 말씀을 저도 좀 드렸어요. 근데 가족끼리 내용증명하는 건 좀 모양새가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요새는 이제 그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돈 1,000원도 좀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는 인터넷으로 자제분하고 차용증을 만든 걸 첨부해서 이메일로 주고받아도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메일로 주고받은 거에도 날짜와 시간이 명백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쓴 날짜를 우리가 소급해서 만들 수는 없거든요. 해커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그 차용증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차용증이 완전 100% 인정받는 것이냐, 그리고 공증받아 놓으면 다 100% 인정받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환상은 좀 버리시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차용 기간을 도대체 몇 년으로 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네. 선생님 어떻게 가이드 주시나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는 세금 이전의 상식이면 좋겠어요. 상식이면, 예를 들어서 돈을 한 2, 3억 빌려줬는데 60년, 70년 있다 갚아라. 이런 거는 누가 대출을 했을 때도 60년, 70년짜리는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수준 내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최대 이제 뭐 50년까지 나오긴 했지만 뭐 30년 또는 20년, 10년, 5년 있고,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이 기간이 좀 더 짧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돈을 빌려줄 때 3년 정도 또는 5년 정도, 요 정도에 대한 어떤 기간을 길게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선에서, 그렇지만 그 기간 내에는 좀 짧은 게 그렇죠.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거는 두 분에 대한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봤을 때 이건 빌려준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볼 때, 최대 뭐 60년, 뭐 70년 써주신 분들 봤는데 그거는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60년까지 나왔네요. 네. 네. 또 가장 많이 여쭤보는 게 이제 2억을 빌려주는 거에 대한, 그렇죠. 정확히는 2억 739만 원.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 들면 이제 그 그러니까 무상과 저리 이자에 대해서, 만약 이 이자 금액을 계산했을 때 적정 이자, 그러니까 대출 빌려주는 금액 곱하기 4.6%를 했을 때 1,000만 원 이상 되면은 증여로 보거든요. 아무리 차용증을 썼던 뭘 했던 간에. 그러면 이 4.6%를 곱해서 1,000만 원이 딱 되는 금액의 적정선이 얼마 정도 되면 한 2억 1,73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억 1,739만 원 이내로 빌려준다면. 빌려준다 그러면 꼭 4.6%에 대한 이자율로 꼭 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일부 이자를 받으신다 그러면 이거보다 2억 1,739만 원보다 조금 더 넓게 해도 되는데, 아무튼 무상으로 무이자 형태로 자녀한테 빌려주시고 원금만 받는 이런 형태로 하신다 그러면 2억 1,739만 원을 넘으시면 안 된다. 아무튼 그리고 이자를 조금씩 받으신다 그러면 1,000만 원 계산되는 그 1,000만 원 미만으로 할 때 꼭 4.6%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3억을 빌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3억에 이자를 아예 안 받은 4.6%가 적이 되니까 1.6% 정도 이자를 주면 3억에 3% 정도가 증여인데 얘는 900이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1,000만 원 넘지 않아서 증여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세무사 분들이 2억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자를 받게 되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에 대한 이슈들이 터지다 보니까 소득세를 안 내고 자녀한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2억 정도 수준이 제일 좋은 거죠. 또 2억 1,739만 원을 딱 맞추면 좀 왠지 좀 저는 제가 조사관이라면 좀 뜯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를 빌려주면 이제 원금 상환하는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환 기간은 한 3에서 5년 정도가 적당합니다라고 저도 좀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손님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아니 2억을 빌려주고 어떻게 애가 월급이 많지도 않은데 5년 만에 그걸 다 갚아? 라는 얘기. 그리고 2억을 5년간 갚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상환을 받아야 되고 애가 그럴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예, 그 기간은 우리도 대출을 할 때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그 기간만큼, 대출을 못 받은 기간만큼, 잔액만큼을 연장하시는 조건으로, 우리도 신용대출 받을 때 그때 다 1억 빌렸을 때 1억 다 갚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도 있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 금액을 다 상환해야 되지만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다른 데로 갈아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조건으로 또는 더 낮은 금액으로 해서 재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일반적인 우리 대출 받을 때 상식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한 달에 50이 됐던 100이 됐던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원금 상환을 하고 3년이나 5년 지났는데 못 갚았다. 그러면 그때 다시 차용증 원금 줄은 걸로 써서 또 연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무서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들을 만들어 가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작성하시고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차용증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